백령도의 여름 햇살은 살인적인 기세로 내리쬐었다. 뜨거운 모래사장 한가운데 거대한 금속 십자가가 지옥의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한 명의 젊은 여군 소위가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그녀의 주위로는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 끔찍한 형벌을 강제로 지켜보고 있었다. 백태민 중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용접기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치. 용접봉 끝에서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과 함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그 뜨거운 용접봉을 그녀의 정강이 앞에 놓인 쇠파이프에 그대로 갖다 댔다. 쇠파이프를 십자가에 용접하여 그녀의 다리를 완전히 고정시키려는 것이었다. 지글지글 살이 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다리 피부가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끓어오르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옆에 서 있던 여단장 백도식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포효했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우리 흑호 부대의 강철 군기를 어지럽힌 자의 말로다. 전혀는 더 이상 너희의 전우가 아니다. 그저 부대를 배신한 한 마리 암캐일 뿐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여군 소위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필사적으로 군복 벨트에 위장된 아주 작은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진해의 UDT 지휘통제실,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 바다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고통과 저들의 모든 죄악을 전송하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지옥의 문을 여는 복수의 스위치였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육지와의 거리보다 북한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이곳의 바람은 늘 화약 냄새와 짠내를 머금고 있었다. 쏴! 갯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끼룩끼룩 하늘을 선회하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만이 섬의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해병대 제6여단 흑호. 이 고립된 섬에 주둔한 부대는 그 이름처럼 거칠고 맹렬하며 배타적이기로 악명 높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검은 호랑이라 칭했다. 오늘 그 흑호의 굴에 한 마리의 어린 암늑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갓 임관한 소위 강하린. 그녀는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할아버지와 현역 UDT실 여단장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성골 중의 성골이었다. 그녀는 원한다면 국방부의 가장 편한 책상에 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특권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원한 곳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해병대, 그 중에서도 가장 험지인 흑호 여단이었다. 그녀가 여단 본부를 향하는 자갈길을 걷고 있을 때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해병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온몸에 박혔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여군,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군 장교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저 계집애는 뭐야? 새로운 소위인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네. 훈련이나 제대로 받겠어?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그녀의 곧게 편 등과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걸이는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본부 건물 근처의 낡은 보급 창고를 지날 때였다. 퍽! 퍽! 창고 안에서 둔탁한 구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사이로 억눌린 신음과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섞여 나왔다. 이 개새끼가 아직도 돈 준비 안 했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급날에 꼭. 할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직감했다. 오기 전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 부대의 썩어 빠진 전통.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나는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끽! 녹슨 철문 틈으로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 한 명의 깡마른 이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주위로 여러 명의 병사들이 둘러서서 그를 발로 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즐겁게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다. 다부진 체격,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 그는 바로 이 부대의 악명 높은 황태자, 여단장의 아들이자 분대장인 백태민 중사였다. 다음은 없어 새끼야. 백태민은 비웃으며 쓰러진 이병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 흑호 부대에서는 말이야, 숨 쉬는 공기도 돈 내고 마시는 거야. 몰랐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낡은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군 장교. 백태민과 그의 무리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어깨에 달린 갓 임관한 소위 계급장을 보고는 피식하고 코웃음이 쳤다. 뭡니까? 여긴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역인데. 백태민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하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백태민을 지나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이병의 상태를 살폈다. 어이, 거기 암탉! 백태민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조롱이 담겼다. 귀가 먹었나? 웬 암탉 한 마리가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왔군. 그의 부하들이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하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백태민을 마주보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계급처럼 아직 어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백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서서 그녀의 위아래를 음흉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뭐 하긴 군기 빠진 놈 사람 좀 만들고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꽤 예쁘장하네. 그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 부분에 잠시 머물렀다. 이런 얼굴은 훈련장에서 흙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을 얼굴이 아닌데 장교님들 따라다니면서 술이나 따르는 다방내지나 하는 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야. 그것은 여군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듯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경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한 걸음 백태민에게 다가섰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죄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백태민 중사.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8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 지휘관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군인의 권리 행사를 밤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고 있나? 백태민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뭐야 이년이. 내가 다방내지라면. 하리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군법을 어기면서 부하를 갈취하고 폭행하는 너 같은 놈은 아마 길거리 포주 새끼만도 못하겠군.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창고 안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지금 당장 해병대 중앙수사단에 정식으로 보고하면 니놈의 그 자랑스러운 군생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백태민의 얼굴이 시펄겋게 그리고 곧 시퍼렇게 변해갔다. 그는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기던 갓 부임한 애송이 여군 장교에게 말 한마디로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린 것이다. 이 쌍년이. 그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휘두르지는 못했다. 그녀의 말대로 지금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터였다. 하리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병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병은 멍한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이 작은 여군 장교를 마치 여신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하리는 그를 부축하여 창고를 나섰다. 그녀의 뒤뒤로 백태민의 증오에 찬 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고 봐. 반드시 니년의 그 잘난 혓바닥을 내가 뽑아버릴 테니. 그것은 흑호 부대의 황태자가 지옥에서 온 암늑대에게 보낸 피의 선전포고였다. 하리는 그 협박을 들으며 오히려 속으로 웃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 멍청한 호랑이 새끼야.
그녀는 싸움을 피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기 위해 그리고 이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희미한 과거의 그림자를 파헤치고 이 썩어 빠진 호랑이 굴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청소하기 위해 가장 길고 가장 잔혹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창고에서의 공개적인 굴욕 이후 백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그것도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갓 부임한 애송이 여군 장교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강아린을 향한 지독한 복수심만이 남았다. 그는 법과 논리로는 저 영악한 계집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해병대의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압도적인 신체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어 그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어야 했다. 그는 다음 날 모든 소대장들이 모인 주간 훈련 회의에서 교활한 제안을 내놓았다. 최근 신임 장교들의 체력 및 전투 기술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실전적인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구 간의 전우회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이번 주에 특별 각계전투 장애물 극복 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특히 기존의 기록 측정 방식이 아닌 1대1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하여 경쟁심과 승부욕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셈은 훈련을 핑계로 합법적으로 강아린을 박살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녀의 대항전 상대로 나설 생각이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알아주는 싸움꾼이자 장애물 훈련의 스페셜리스트였다. 자신보다 체구도 작고 경험도 없는 강아린 따위는 한 손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소대장들은 그의 의도를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여단장의 아들인 그의 제안에 감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강아리는 말없이 그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명백한 도전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흑호 부대의 각계전투 훈련장. 수백 명의 해병들이 훈련장 주변을 가득 메우고 곧 시작될 특별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콜로세움의 검투사 시합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한쪽에는 우통을 벗은 채 울퉁불퉁한 근육을 과시하는 백태민 중사가 서 있었다. 그는 일부러 어깨와 등에 새겨진 흉악한 용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감을 과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반대편 강아리는 단정한 활동복 차림으로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백태민처럼 근육질은 아니었지만 마치 잘 단련된 암표범처럼 군더더기 없는 탄력과 유연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릴 적 UDT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던 모든 전투 기술들을 머릿속으로 복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준비, 시작!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동시에 뛰쳐나갔다. 첫 번째 장애물은 2.5m 높이의 수직 목책이었다. 백태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달려가 강력한 도약력으로 목책 상단을 잡고 순식간에 몸을 끌어올려 넘어갔다. 역시 그의 신체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보였다. 하지만 강아리는 힘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목책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목책을 향해 달려가더니 벽면을 발로 차고 공중으로 솟구치는 월킥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의 몸이 중력을 거스르듯 가볍게 떠올라 백태민과 거의 동시에 목책을 넘어섰다. 뭐? 백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음은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를 통과하는 코스였다. 백태민은 자신의 큰 덩치를 이용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식하게 통로를 돌파했다. 하지만 강아리는 마치 뱀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녀는 UDT의 침투 훈련을 통해 빛 한 점 없는 공간에서도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을 터득한 상태였다. 그녀는 백태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통로의 출구를 빠져나왔다. 백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했다. 저 계집 단순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그는 조바심을 내며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세 번째 장애물,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였다.
먼저 다리를 건너던 강아린의 등 뒤에서 그는 일부러 그녀의 발목을 걷어찼다. 아! 하린은 중심을 잃고 다리 아래의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풍덩! 크하하하, 꼴 좋다. 백태민은 통쾌하게 웃으며 다리를 건너 먼저 앞으로 달려나갔다.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심판을 보던 간부들은 백태민의 눈치를 보며 그저 못 본 척할 뿐이었다. 진흙을 온통 뒤집어 쓴 채 하린은 진흙탕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녀는 입가에 진흙을 뱉어냈다. 이제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백태민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백태민은 자신이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뒷뒤에서 지문 묻은 유령 같은 존재가 무서운 기세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마지막 장애물, 10m 높이의 수직 그물망이었다. 먼저 도착한 백태민이 그물망을 절반쯤 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래에서 쫓아오는 강아린을 보고 비열하게 웃었다. 끝이다 이년아. 그는 자신이 오르던 것을 멈추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강아린을 향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그물 아래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아린은 그의 발길질을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피하며 계속해서 올라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뭐야, 이거 놔. 백태민은 당황하여 발버둥쳤지만 그녀의 손은 강철 클램프처럼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다음 순간 하린은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그의 발목을 축으로 삼아 자신의 몸을 공중에서 회전시키더니 그의 뒷뒤로 올라탔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자신의 다리로 감아 공중에서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걸어버렸다. 크헉! 백태민의 숨이 막혔다. 그는 공중에서 버둥거렸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전투에서는 강아린이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힘이 전부가 아니야. 머리와 기술이 승패를 결정하지. 너는 방금 그 둘 다 부족하다는 걸 증명했다. 그는 그의 목을 조르던 다리를 풀었다. 동시에 그의 어깨를 밟고 더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숨이 막혀 낑낑대는 백태민을 뒤로 한 채 유유히 그물망의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는 정상에 꽂혀있던 깃발을 뽑아들었다. 승부는 끝났다. 백태민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저 어린 계집에게 완벽하고도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다. 하린은 깃발을 든 채 그물망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백태민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수백 명의 해병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그것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황태자를 향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역경을 딛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승리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심 어린 환호성이었다. 백태민은 그 환호성을 들으며 치욕감에 이를 갈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강아린을 향한 증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저 계집은 자신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움직여야만 했다. 이 부대의 진짜 왕, 여단장 백도식을. 가장 치열했던 대결은 끝났지만 더 거대하고 더 잔혹한 비극의 그림자가 이제 막 흑호 부대의 하늘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백태민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강아린은 부대 내에서 영웅이 되었다. 병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외부에서 온 암탉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용감한 지휘관이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위로 그녀를 믿고 따르는 젊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하지만 하린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백태민이라는 새끼 호랑이를 굴복시켰을지는 몰라도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하고 교활한 늙은 호랑이 여단장 백도식 대령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늙은 호랑이는 자신의 새끼가 당한 굴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하린은 모두가 잠든 시간 생활관 밖에 아무도 없는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어머니였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하지만 언제나처럼 힘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린이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엄마. 하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긴장이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참아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수화기 저편에서 어머니 유진아 소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딸의 목소리만 듣고도 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힘들지.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뿐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리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요즘 아빠 생각이 많이 나서요. 아빠라는 단어에 수화기 양쪽으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린의 아버지 강지환 대위. 그는 대한민국 UDT실의 전설적인 팀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15년 전 하린이 아주 어렸을 때 해병대와의 연합 수중 침투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장비 결함으로 인한 익사.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다. 갑자기 아빠 생각은 왜? 유진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냥요. 제가 지금 아빠가 마지막으로 훈련했던 바로 그 부대에 있잖아요. 하리는 백령로의 차가운 밤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아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빠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고 싶어서요. 하리나. 유진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단호해졌다. 조심해라. 네? 해병대. 그 중에서도 흑호 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곳이다. 그들은 외부인을, 특히 UDT 출신을 극도로 경계해. 네 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그 골은 더 깊어졌지. 그녀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아무튼 절대로 혼자서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나에게 연락해야 한다. 알았지? 이건 엄마의 부탁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이다.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하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하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네 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그 골은 더 깊어졌지. 아버지의 죽음과 이 부대 사이에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강한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15년 전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대의 낡은 자료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캐비닛 속에서 15년 전에 해병 UDT 연합훈련 기록 보고서를 찾아냈다. 보고서는 대부분 잉크가 바래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훈련 개요, 참가자 명단, 훈련 내용.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페이지를 발견했다. 사구 경위 보고서. 훈련 3일차 야간 수중 침투 훈련 도중 UDT 팀장 강지환 대위 산소통 오작동으로 인한 익사 추정, 당시 현장 통제 및 지휘 책임자. 하리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박혀있는 한 이름 위에 고정되었다. 그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해병대 제6여단 수색대대장 소령 백도식. 지금의 흑호부대 여단장,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드는 백태민의 아버지. 그가 1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던 바로 그 훈련의 현장 지휘 책임자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너무나도 불길했다. 자신이 이 부대에 자원한 순간부터, 백태민과 처음 충돌했던 그 순간부터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과거의 실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했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거대한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를 바로 이 부대의 왕 백도식 대령이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 그녀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15년 묵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요한 추적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서도 안 되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부대에 숨겨진 더러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위험한 호랑이 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령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백태민은 더 이상 강아린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2번의 공개적인 패배를 통해 저 어린 계집이 힘으로나 머리로도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이제 더 교활하고 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바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고로 위장하여 그녀를 이 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백도식 대령을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강아린이 15년 전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과장하여 보고했다. 아들의 보고를 받은 백도식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에게도 15년 전의 그날은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어두운 비밀이었다. 그 계집 처리해야 됐군. 백도식은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부대의 지휘관이라고는 믿기 힘든 냉혹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부자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들은 함께 강아린을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흑호 부대에는 대규모 야간 전술훈련 명령이 하달되었다. 훈련의 목표는 섬의 반대편 험준한 산악지형에 위치한 가상의 적 지휘소를 야음을 틈타 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훈련 당일 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섬 전체를 집어삼켰다. 강아린이 이끄는 1소대는 선두 공격조로서 가장 먼저 목표 지점을 향해 침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출발 직장 훈련 통제관은 백태민이 할인의 소대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무적인 표정으로 지도와 작전 물품을 건넸다. 강소위, 이번 작전의 성패는 자네 소대에게 달려있다.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악마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리는 그에게서 불길한 낌새를 느꼈지만 임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원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덫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몰랐다. 백태민이 건네준 지도는 실제 지형과 교묘하게 다른 함정이 표시된 가짜 지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목표 지점 제압용으로 지급된 연막탄 상자 안에 일반 연막탄이 아닌 백도식이 불법적으로 개조한 실제 선광수류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그 수류탄은 훈련의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발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인 살인 무기였다. 할인과 그녀의 소대는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 험준한 산길을 올랐다. 쏴!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그들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얼마나 나아갔을까? 그들은 마침내 지도의 목표 지점이라고 표시된 작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여기다. 전원 조용히 진입 준비. 할인이 나직이 명령했다. 그녀는 선두에 서서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손전등 불빛이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내부를 비추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안쪽에는 가상의 적 지휘소를 나타내는 낡은 군용 텐트가 쳐져 있었다. 목표 확인, 지금부터 제압을 시작한다. 하리는 허리춤에서 지급받은 연막탄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안전핀을 뽑고 텐트를 향해 힘껏 던졌다. 연막탄 투척!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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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이 바닥을 구르며 텐트 아래로 들어갔다. 모두가 곧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귀에 들려온 것은 픽 하는 연막탄의 격발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광수류탄 특유의 치익 하는 섬뜩한 퓨즈 타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할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 저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엎드려! 성광탄이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몸을 날려 옆에 있던 부하들을 덮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쾅!
세상의 모든 서리를 집어삼키는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이 좁은 동굴 안을 가득 메웠다.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번쩍였고 강력한 폭발의 충격파가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으악! 대원들의 비명소리가 폭음 속에 묻혔다. 하리는 자신을 덮쳐오는 뜨거운 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몸이 종잇장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쿵! 그녀의 등과 머리가 동굴의 뾰족한 암벽에 아주 강하게 부딪혔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폐 속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삐!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날카로운 이명만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뜨거운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 그녀의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다리에서는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폭발의 충격으로 쓰러져 신음하는 자신의 부하들의 모습이 보였다. 미안하다. 그녀는 속으로 읊조렸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하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낡고 얼룩진 하얀 천장이 보였다. 여단 내의 낡은 의무실이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와 다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머리와 다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일어났나, 강소희. 그때 그녀의 옆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백도식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조롱의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뱀처럼 속삭였다. 강소희, 어젯밤의 사고는 전적으로 자네의 잘못된 지휘 때문이었네. 자네가 지도를 잘못 읽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였지. 안 그런가? 하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사고가 아니었어. 함정이었지. 함정? 백도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증거 있나? 자네의 그 멍청한 주장을 믿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강소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만약 자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다음 사고에서는 그저 다리 하나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것은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하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다. 당신, 내 아버지를 죽였지.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 말에 백도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아니, 당신은 알고 있어. 하리는 그의 눈을 꿰뚫어보며 말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내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그 말은 백도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는 하린의 귓가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아버릴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육지에 있는 내 어미가 널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아무도 널 구해주러 오지 않아. 이 섬 안에서 나는 신이니까. 그는 그 말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마지막 삽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어미가 그냥 평범한 어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백도식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그녀는 속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보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의 군복 벨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진 작은 비상 버튼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곧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의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낡은 침대 시트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강아리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 때문에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부러진 다리는 깁스 안에서 욱신거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고 이후 하루를 꼬박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동료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이 깨어나기를 기다린 토식자처럼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백도식 대령의 냉혹한 얼굴이었다. 일어났나, 강소위? 백도식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상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의무관 말이 운이 좋았다고 하더군. 조금만 더 폭발 지점과 가까웠더라면 지금쯤 네 어미에게 보낼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의 말에는 조금의 위로나 동정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살아남은 것이 아쉽다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었다. 하리는 고통을 참으며 상반신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진한 신임 장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이었다. 왜 그런 짓을 했지? 하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백도식은 시치미를 뗐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말했다. 어젯밤의 사고는 전적으로 자네의 미숙한 지휘 능력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었네. 자네가 지도를 잘못 읽고 부하들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네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까지 다칠 뻔했어. 이건 명백한 지휘 책임이야. 알겠나? 거짓말. 하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지. 가짜 지도 그리고 개조된 수류탄까지 전부 당신 짓이지. 그 말에 백도식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위선적인 상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본래의 잔인한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함정이라 증거 있나? 그는 비웃었다. 자네와 함께 있었던 그 멍청한 부하놈들은 폭발의 충격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모든 증거들은 내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두었지. 자네의 그 멍청한 주장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 그는 다시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이 뱀처럼 살기로 번뜩였다. 강소위, 아직도 이 섬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하지. 만약 자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15년 전에 그 낡아봐진 사건을 들쑤시고 다닌다면 그는 깁스를 한 그녀의 다리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다음 사고에서는 그저 다리 하나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네 아비처럼 차가운 바닷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수도 있지. 그것은 명백한 살인 예고이자 자백이었다. 그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하린의 눈빛이 순간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다. 역시 당신이었군. 내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었어. 그 말에 백도식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격렬했다. 그는 15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비밀이 이 어린 계집애 앞에서 드러나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다. 입 다물어. 아니, 나는 다물지 않을 거야. 하리는 그의 눈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내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당신 같은 괴물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병사들의 이름을 걸고. 그 말은 백도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이 어린 암늑대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는 의무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릴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어리석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육지에 있는 네 어미가 널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그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저 평범한 아줌마일 뿐인 네 어미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널 구해주러 오지 않아. 이 섬 안에서 나는 신이니까. 그는 자신이 방금 내뱉은 그 말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마지막 삽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건드린 그 어미가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전체를 호령하는 바다의 여왕 유진아 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여왕은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백도식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그녀는 속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군복 벨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진 작은 비상 버튼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백도식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 손으로 직접 쥐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복수의 명분이었다. 이제 지옥의 문을 열 시간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눈을 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 의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쾅! 아직 잠에서 덜 깬 강아린이 눈을 뜨기도 전에 백도식의 수하들이 침대 위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짐승처럼 아픈 그녀를 침대에서 끌어내렸다. 이게 무슨 짓이라! 닥치고 따라와 이년아! 그들은 아직 환자복 차림인 그녀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의무실 밖으로 나갔다. 부러진 다리에서 전해져 오는 극심한 고통에 하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를 끌고 간 곳은 연병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부대의 가장 외진 곳,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북쪽 해변이었다. 해변에는 흑호 부대의 전 병력이 이미 집결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해변의 한가운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대하고 흉측한 물건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녹슨 강철 파이프로 만들어진 거대한 십자가였다. 하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백도십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위선적인 가면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왕국에 흠집을 낸 반역자를 처단하는 잔인하고 냉혹한 독재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전원, 주먹!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흑호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신성한 군기를 어지럽힌 한 명의 스파이를 심판하고자 한다. 스파이. 그는 하린에게 반역자를 넘어 간첩이라는 최악의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소위 강하린, 이녀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우리의 훈련 기밀을 빼돌리고 고의적으로 훈련을 방해하여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닌 명백한 이적행위다. 그는 자신이 조작한 가짜 증거 서류 몇 장을 허공에 흔들어 보였다. 따라서 나는 오늘 흑호 부대 여단장으로서 군법 이전에 우리 해병대의 가장 엄중한 규칙에 따라 이 배신자를 이 자리에서 즉결 처분한다. 그의 선포가 끝나자 헌병들이 하린을 거칠게 끌고 가 금속 십자가에 묻기 시작했다. 이거 놔. 이건 미친 짓이야. 당신들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하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녀의 몸이 십자가에 단단히 결박되었다. 백도식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나 강소희.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하리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쏘아보았다.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후회? 백도식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후회는 지옥에 가서나 해라. 아, 내 애비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군. 가서 안부나 전해주라고. 그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 백태민 중사에게 턱짓했다. 백태민의 손에는 불길한 지지직 소리를 내는 휴대용 용접기가 들려 있었다. 아들아, 백도식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울려 퍼졌다. 이제 네가 마무리해라. 저 배신자를, 저 창년을, 저 십자가 위에 박제시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감히 이 흑호 부대에 저항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모두의 뼛속에 똑똑히 새겨주란 말이다. 네, 아버지. 백태민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용접 마스크를 썼다. 그는 할인의 발치로 다가가 그녀의 정강이 앞에 놓인 쇠파이프를 십자가에 용접할 준비를 했다. 안 돼! 할인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이제야 그들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을 산채로 이 십자가 위에 전시할 생각이었다. 치익! 용접봉 끝에서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과 함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백태민은 그 뜨거운 용접봉을 할인의 정강이 앞에 놓인 쇠 파이프에 그대로 갖다 댔다. 지글지글. 쇠가 녹아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다리 피부가 끔찍한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얀 연기가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피어올랐다. 으아, 아! 할인의 입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온몸이 활처럼 휘며 십자가 위에서 격렬하게 경련했다. 백도식은 그 광경을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포효했다. 똑똑히 봐라. 이것이 우리 흑호 부대의 강철 군기를 어지럽힌 자의 말로다. 전혀는 더 이상 너희의 전우가 아니다. 그저 부대를 배신한 한 마리 암캐일꾼이다.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해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강할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모든 정신력을 쥐어짰다. 엄마, 제발.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필사적으로 군복 벨트에 위장된 아주 작은 버튼을 반복해서 그리고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진해의 UDT 지휘 통제실,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 바다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고통과 저들의 모든 죄악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닫기 위해 더 거대한 지옥의 군단을 불러들이는 복수의 스위치였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저 어리석은 악마들은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다. 고통. 강할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그 단어뿐이었다. 치익. 백태민의 용접기는 마치 살아있는 독사처럼 그녀의 몸을 올가맨 쇠사슬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정강이를 고정한 것에 이어 허벅지, 허리, 그리고 가슴 앞을 가로지르는 쇠파이프를 차례차례 십자가에 용접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쇠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열기가 그대로 그녀의 살갗으로 파고들었다. 지글지글, 피부가 끓어오르고 지밤이 녹아내리고 신경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그녀의 코에서는 자신한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눈앞은 고통으로 인해 하얗게 그리고 붉게 명멸했다. 그녀는 이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의 목에서는 그저 짐승의 신음 같은 갈라진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녀의 온몸은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그녀의 상처 입은 몸 위로 소금을 뿌리듯 내리쬐었다.
크하하하, 꼴 좋다. 백도식은 완전히 망가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해병들을 향해 계속해서 외쳐댔다. 보아라, 이것이 불복종의 끝이다. 너희들 중에 전현처럼 되고 싶은 놈이 또 있는가? 있다면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라. 내가 기꺼이 전현 옆에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 더 세워주마.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에 수백 명의 해병들은 공포에 질려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도 강아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수십, 수백 번이나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간신히 그 끈을 붙잡고 있었다. 버텨야 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결박된 와중에도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필사적으로 군복 벨트 버클에 위장된 작은 비상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딸깍, 딸깍, 딸깍.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유진아 소장이 그녀가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날 밤 마지막 선물이라며 건네주었던 것이었다. 하리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버클이 아니다. 네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법이 너무나도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너를 지켜줄 엄마의 마지막 약속이다. 이 버튼을 누르면 너의 위치와 너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의 지휘 통제실로 전송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약속하마.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과보호라고 웃어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딸깍, 딸깍.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다. 제발, 제발 엄마. 그녀의 신호가 과연 닿을 수 있을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육지의 지휘 통제실까지 이 고립된 섬의 통신 방해 전파를 뚫고 과연 그녀의 눈앞이 점점 더 흐려져 갔다. 백태민의 용접기는 이제 그녀의 가슴팍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백도식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웅웅거렸다. 이제 마지막이다. 전현의 심장 앞에 우리 흑호 부대의 상징을 새겨주어라. 그 순간 하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서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15년 전 차가운 바닷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자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힘이 솟아올랐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전까지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뜨거운 불꽃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피 묻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서 와라, 엄마. 그녀의 신호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지옥에서 보내는 딸의 마지막 절규이자 복수의 여왕을 깨우는 거대한 종소리가 되어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건너 마침내 진해 해군작전 사령부 UDT-1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동해와 서해의 모든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진 있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의 심장부. 유진아 소장은 냉철한 얼굴로 서해 NLL 부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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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지휘통제실 전체에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적색 비상 경보가 울려 퍼졌다. 경보, 경보, 코드 포세이돈 알파. 해신의 직속 라인에서 최고 등급 조난 신호 수신. 작전 장교의 다급한 외침에 지휘통제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포세이돈 알파. 그것은 UDT-1 지휘관, 즉 유진아 소장의 가족에게만 부여된 극비의 호출 부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그녀의 유일한 혈육 강하린 소희에게 생명이 위급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화면 중앙으로 전송해, 당장.
유진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다음 순간 지휘통제실의 중앙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흔들리는 화면이 나타났다. 화면 속에는 십자가에 묶인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경련하고 있는 한 명의 여군, 그리고 용접기를 들고 그녀를 향해 다가가는 악마의 얼굴. 화면 너머로 백도식의 광기 어린 목소리와 살이 타는 끔찍한 소리가 지옥의 교향곡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서 와라, 엄마.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경악과 분노에 숨을 멈췄다. 유진아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딸이 자신의 눈앞에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다. 지휘통제실의 온도가 급속도로 영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도 무서운 분노의 한기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지휘통제실 전체에, 아니 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통신 시스템에 연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고는 단 1%도 섞여 있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기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곧 백령도의 하늘 위에 떨어질 신의 심판과도 같았다. 지금 즉시 규약 해신의 창을 발동한다. 목표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 흑호, 공중작전팀 2, 소형 잠수정 침투팀 1, 전원 출격.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얼음 조각 같은 것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앞으로 15분 후 저 섬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킨다. 반복한다. 저 섬의 모든 것을 멈춰라. 전화가 끊겼다. 아니, 심판의 서곡이 시작되었다. 진해의 항구에서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침투용 고속정의 엔진이 소리 없이 켜졌고 블랙호크 헬기의 로터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강철의 고래, 잠수함의 어뢰 발사건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바다의 여왕이 마침내 분노했다. 그리고 그녀의 분노는 그 어떤 쓰나미보다도 더 거대하고 더 파괴적이었다. 어리석은 호랑이들은 자신들이 방금 깨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다.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 UDT SEAL 지휘통제실. 삐 새빨간 기상경보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한 명의 젊은 여군이 금속 십자가에 묶인 채 산채로 불태워지는 끔찍한 광경이 지옥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지직거리는 스피커를 통해서는 가해자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살이 타는 끔찍한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은 경악과 분노로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감히 자신들의 지휘관,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유진아 소장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 그녀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딸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유진아는 자신의 딸이 고통받는 그 모든 광경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얼음 조각처럼 그 어떤 감정의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다. 지휘통제실의 온도가 급속도로 시베리아의 한겨울처럼 영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도 무서운 분노의 한기를. 스크린 속에서 마침내 딸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뚝,
그 순간 유진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로서의 슬픔, 인간으로서의 연민, 그리고 문명인으로서의 마지막 이성의 끈.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요란한 소리도 격한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휘몰아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를 잃은 분노한 암사자였다. 아니, 그녀는 자신의 신전을 더럽힌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바다의 여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지휘통제실 전체에, 아니, 이 기지 전체의 모든 통신망에 자신의 목소리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기계처럼 냉정했다. 그 안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이제 곧 백령도의 하늘과 바다 위에 떨어질 신의 심판과 같은 차갑고 무자비한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금 즉시 규약 해신의 창을 발동한다. 그 한마디에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멈췄다. 해신의 창. 유디티스의 창설이래 단 한 번도 실제 상황에서 발동된 적이 없는 전설 속의 비상작전 프로토콜. 적국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거나 아군 내부에 심각한 반란 행위가 발생했을 때 UDT 여단장이 모든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휘하의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하여 목표를 섬멸할 수 있는 대통령 제가 직전의 초법규적인 권한. 작전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단장님, 목표는 어딥니까? 유진아는 스크린 속 십자가에 매달린 딸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다음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제 곧 흑호 부대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목표,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 흑호. 공중작전팀 2, 소형 잠수정 침투팀 1, 전원 출격. 그녀의 명령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일개 해병여단을 제압하기 위해 UDTC의 최정예 핵심 전력 전부를 투입하라는 것. 이것은 작은 도시 하나를 전쟁 없이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의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여단장님, 하지만 해병대와의 충돌은... 한 젊은 장교가 우려를 표했지만 유진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자신의 딸을 향해 낄낄거리고 있는 백도식과 백태민의 얼굴을 마치 사냥감의 사신을 각인하듯 자신의 눈에 새겨 넣었다. 그녀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그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모든 한기가 서려 있었다. 앞으로 15분 후 저 섬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킨다. 반복한다. 저 섬의 모든 것을 멈춰라. 명령이 끝났다. 아니, 심판의 서곡이 시작되었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즉시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전 공중작전팀 즉시 출동 준비. 목표 백령도 5분 내로 이륙한다. 해상작전팀에 알려 돌고래 침투조 소형 잠수정에 탑승. 백령도 해안으로 즉시 침투 개시. 해군 작전 사령부의 긴급 전문 타전. 백령도 인근 해역 모든 아군 함정 즉시 작전 반경 밖으로 이탈할 것. 반복한다. 즉시 이탈하라. 진해의 군항은 순식간에 거대한 벌집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경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텔스 도료로 칠해진 날렵한 형체의 MH-60S 나이트호크 헬기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로터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완전 무장한 U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헬기에 올라탔다. 부두에서는 위장 덮개가 걷히며 날카로운 상어처럼 생긴 침투용 고속정들이 크레인에 의해 바다로 내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항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바닷속에서는 거대한 강철의 고래, 장보고급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올 것은 어뢰가 아니었다. UDT 대원들을 태운 소형 침투 잠수정이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바닷속, 육해공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침투 작전이 단 한 사람의 명령에 일제히 시작된 것이다. 유진아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낡은 로켓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늠름한 제복 차림의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남편, 15년 전 바로 저 백령도 앞바발에서 순직한 고 강지환 대위였다. 그녀는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보고 있어, 여보? 그녀는 속으로 을조렸다. 이제야 당신의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의 딸 하린이를 건드린 저놈들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지옥에 보내주겠어. 그녀는 로켓을 닫았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던 검은색 UDT 베레모와 자신의 권총을 챙겨들었다. 그녀는 옥상 헬리포트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를 위한 지휘 헬기 한 대가 이미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바다의 여왕이 마침내 직접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신의 새끼를 해친 어리석은 호랑이들의 숨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놓기 위해 그녀의 분노는 이제 그 어떤 쓰나미보다도 더 거대하고 더 파괴적인 해일이 되어 백령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 백령도 북쪽 해변. 백도식과 백태민 부자의 광기 어린 축제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백태민의 용접기는 마침내 강하린의 가슴팍을 가로지르는 마지막 쇠파이프에 닿아 그녀를 십자가 위에 완벽하게 박제시켜 놓았다. 하린은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미동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백도식은 자신의 작품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바로 이 흑호 부대의 법을 어지럽힌 자의 최후다. 전혀는 이제 영원히 이곳에 전시되어 너희 같은 버러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 아주 멀리서 하지만 아주 빠르게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울리는 듯한 기묘하고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헬리콥터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거대한 북을 동시에 두드리는 듯한 심장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굉음이었다. 뭐지? 이번엔 또 무슨 소리야? 백도식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가 들려오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평선 위로 검은 점들이 마치 바다에서 솟아오르듯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점들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상어떼처럼 수면 위를 미끄러지며 해변을 향해 돌진해왔다.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칠흑 같은 색의 침투용 고속정 편대였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더 귀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파란 하늘 위로 갑자기 허공에서부터 검은 유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헬기 MH-60S 나이트호크 편대가 소리 없이 그리고 맹렬하게 해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저건 UDT? 백태민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UDT와의 합동훈련을 몇 번 경험했기에 저 지옥의 사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이 왜 여기에? 백도식은 당황하여 경계 병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뭐해? 당장 격추시켜! 아니 경고 사격을! 당장 통신병 불러 상급부대에 보고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해신의 창은 경고 따위는 하지 않는다. 오직 심판할 뿐이다. 촤르르륵! 해변 상공에 도착한 헬기들에서 검은 로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해안가에 도착한 고속정에서는 검은 잠수복 차림의 UDT 대원들이 물 위를 박차고 뛰어내렸다. 그리고 첨벙. 해변 앞바다 아무것도 없던 수면 위로 갑자기 물귀신처럼 또 다른 무리의 UDT 대원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형 잠수정을 이용해 바닷속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입체적인 공격이 순식간에 흑호 부대의 해변 경계 병력을 덮쳤다. 으악! 해병대원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UDT 대원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다가가 급소를 가격하고 관절을 꺾어 순식간에 모든 경계 병력을 무력화시켰다. 총성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오직 뼈 부러지는 소리와 짧은 비명 소리만이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다.
불과 1분. 1분 만에 해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백 명의 흑호 부대 병력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는 신세가 되었다. 백도식과 백태민 부자는 눈앞에 펼쳐진 이 압도적인 광경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정예의 흑호 부대가 일개 여단 규모도 안 되는 UDT 병력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해변은 이제 완벽하게 검은 베레모를 쓴 UDT 대원들에게 장악되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양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열었다. 그 길의 끝은 십자가에 묶여있는 강아린과 그 옆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백도식 부자를 향해 있었다. 두두 두두두. 그때 다른 헬기들과는 조금 다른 더 위험있고 안정적인 로터 소리와 함께 지휘 헬기로 보이는 블랙호크 한 대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었다. 헬기는 해변의 한가운데 백도식의 바로 앞에 착륙했다. 슈. 강력한 하강풍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백도식의 얼굴을 때렸다. 윙! 헬기의 측면 도어가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UDT 대원들조차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곳을 향해 부동 자세로 돌아섰다. 먼저 검은색 UDT 전투화가 땅을 밟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역광을 등지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UDT 작전복, 머리에는 검은 베레모, 그리고 어깨 위에서 이 모든 혼돈을 비웃기라도 하듯 두 개의 별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장 계급장이었다. 여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위압감과 얼음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바다의 여왕 유진아 소장이었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백도식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진아, 강지환의 아내, 강아린의 어미, 그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던 여자가 UDTC를 지휘하는 현역 소장이었다고? 진아, 장군... 그의 입에서 공기에 찢기는 듯한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진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자신의 분신이자 전부인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 강아린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려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딸을 향해 걸어갔다. 아니, 달려갔다. 그녀가 달려가는 길 위로 최정의 UDT 대원들조차 모세 앞의 홍해처럼 저절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장군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가 찢겨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한 어미의 피눈물이었다. 심판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용서도 없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처절한 복수가 유진아는 마치 폭풍처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자랑스러운 해병대 소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들에게 산 제물처럼 바쳐진 자신의 가여운 새끼였다. 온몸이 피와 화상으로 얼룩지고 의식을 잃은 채 십자가 위에 축 늘어져 있는 딸의 모습. 하리나, 하리나, 정신 차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옆에 있던 UDT 대원에게서 플라즈마 절단기를 빼앗아 들었다. 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는 직접 딸의 몸을 올가맨 쇠파이프들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지휘관이 아닌 그저 딸을 구하려는 한 명의 필사적인 어머니였다. 쇠파이프가 잘려나가고 마침내 할인의 몸이 십자가에서 분리되었다. 유진아는 땅으로 쓰러지는 딸의 몸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 안았다. 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용접의 열기로 인한 끔찍한 화상과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직전의 상태. 의무병, 당장 의무병 불러. 대기하고 있던 UDT 의무팀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그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링거를 꼽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화상 부위에 응급 드레싱을 했다.
유진아는 딸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그저 딸의 얼굴만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앳되고 아름다웠던 딸의 얼굴은 이제 고통과 상처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한 UDT 대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유진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이 실린 들것이 긴급 후송 헬기로 옮겨지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헬기의 로터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고 기체가 하늘 위로 솟아올라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해변의 모든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딸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제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를 향한 지옥의 모든 증오와 분노를 담은 복수의 여신 그 자체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백도식에게 닿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젖은 모래 위로 그녀의 눈물 자국이 떨어져 내리는 듯했다. 아니,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피눈물이었다. 그녀는 백도식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짐승처럼 거칠게 움켜쥐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저주보다도 더 무서운 증오가 담겨 있었다. 백도식, 내 놈은 방금 대한민국 해병대 소위를 고문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내 놈은 내 딸을 건드렸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다. 쿵! 태블릿이 모래사장 위로 떨어졌다. 화면에는 이미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그것은 강아린의 비상 버튼을 통해 그녀의 지휘 통제실로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단 바로 그 고문 영상이었다. 백도식 자신의 목소리, 백태민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 그리고 하린의 끔찍한 비명소리까지 그들의 모든 죄악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백도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증거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뿐인 줄 아나? 유진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백도식의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네 놈과 나의 악연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인식표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그곳에는 해군 대위 강지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이름 기억하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백도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지환, 1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닷속에 수장시켰던 바로 그 이름. 네가 강지환의 아내였을 줄이야. 그래, 유진아의 입가에 비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네 놈은 내 남편도 죽였다. 그녀는 또 다른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들었다. 지난 15년간 나는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내 모든 힘을 동원해 그날의 진실을 파헤쳤지. 화면이 켜지고 그 안에는 15년 전의 훈련 기록 보고서와 당시 참가했던 부대원들의 비밀 증언 녹취록, 그리고 백도식의 비리 행적에 대한 조사 자료들이 나타났다. 너는 당시 해군으로부터 최신형 수중 침투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더군. 하지만 그 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지면 네 놈의 모든 것이 끝장날 상황이었어. 그래서 너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이용했다. 너는 내 남편 강지환 대위가 사용할 산소통에 일부러 손을 댔다. 압력 조절 장치를 미세하게 조작하여 깊은 수심에서 과부하가 걸리도록 만든 것이지. 그리고 그의 죽음을 단순한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위장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백도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라고? 유진아는 마지막 증거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백도식의 직속 부하 한 명의 양심선언 영상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암으로 죽기 직전 모든 진실을 녹화하여 유진아에게 비밀리에 전달했던 것이다.
영상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15년 전의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백도식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범죄,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비밀이 15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피해자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 앞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것이다. 유진아는 그의 멱살을 놓았다. 그는 힘없이 모래사장 위로 쓰러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흑호 부대의 여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난 비참하고 추악한 살인자일 뿐이었다. 유진아는 그를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백도식, 네 눈의 피는 너무나도 더럽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네 놈이 흘린 피로는 내 남편과 내 딸의 고통을 결코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의 심판은 너무나도 관대했다. 그에게는 더 큰 심판이 필요했다. 그가 그토록 짓밟고 무시했던 수백 명의 침묵하는 자들의 심판이. 그녀는 해변을 가득 메운 채 이 모든 광경을 숨지겨 지켜보고 있던 흑호 부대의 해병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백도식이 사용했던 바로 그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이제 진짜 재판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백도식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은 채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유진아를 향해 달려들 기세로 포효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네 년이 꾸며낸 모함이야! 그는 아직도 자신의 권력이 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에 도열한 흑호 부대 해병을을 향해 미친 듯이 외쳐댔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저녀는 스파이야. 우리 부대를 무너뜨리러 온 적이라고. 당장 저녀를 쏴 죽여.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백 명의 해병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진실의 폭풍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신처럼 여기고 두려워했던 여단장이 사실은 동료를 죽인 살인자이자 부대를 좀먹어온 부패의 화신이었다는 사실. UDT 대원들이 발악하는 백도식을 제압하기 위해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아집 아니다.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저 자의 심판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야. 그녀는 백도식이 떨어뜨렸던 마이크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해변을 가득 메운 채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는 수백 명의 침묵하는 자들, 흑호 부대의 해병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해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아내이자 딸을 잃을 뻔했던 한 명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안다. 여러분이 왜 침묵해야만 했는지, 저 악마의 폭력 앞에서 개인의 저항이 얼마나 무력하고 진실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여러분의 그 침묵이 결국 저 악마를 키워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모든 해병들의 가슴에 박혔다. 죄책감, 수치심, 그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악마는 여러분의 침묵을 먹고 자라났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방패 삼아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 여러분의 동료를 때리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웠다. 그리고 그 침묵의 마지막 대가는 바로 내 딸 강하린 소위의 십자가였다. 만약 오늘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내일은 여러분 중 또 다른 누군가가 저 십자가 위에 묶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외침에 해병들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다. 하지만 유진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굴욕과 침묵의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오늘 나는 나를 해병으로서의 잃어버린 명예를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되찾을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포효했다. 그것은 심판의 나팔 소리와도 같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백도식과 백태민 부자에게 단 한 번이라도 부당한 폭행을 당했거나 금품을 갈취당했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던 모든 해병들은 앞으로 한 걸음 나와라! 그녀의 선포가 끝나자 해변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수백, 수천 개의 눈동자가 서로의 눈치만 보며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몸속 깊이 지난 몇 년간 쌓여온 공포의 기억이 마치 납덩이처럼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만약 내가 나섰다가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 두려움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백두식의 입가에 다시 희미한 경멸의 미소가 떠오르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비웃었다. 거봐라. 저것들이 바로 내가 길들인 개들의 모습이다. 바로 그때였다. 해병들의 가장 뒷줄, 가장 어리고 가장 힘없는 계급. 한 명의 이병이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이 부대에 온 첫날 백태민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던 바로 그 신병이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필사적인 용기가 담겨 있었다. 아주 작고 힘없는 한 걸음. 하지만 그 한 걸음은 꽁꽁 얼어붙었던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최초의 균열이었다.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시작으로 한 명, 두 명, 그의 옆에 있던 동기들이 망설이며 그를 따라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당했습니다. 저도 돈을 빼앗겼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10명, 수십 명, 100명. 마침내 와! 해변을 가득 메웠던 수백 명의 해병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쓱! 수백 개의 군화가 동시에 모래를 밟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억눌렸던 자들의 거대한 함성이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을 향한 살아있는 인간 파도의 진격이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내리는 가장 준엄하고 가장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백도식과 백태민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완전히 넋을 잃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벌레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짓밟았던 그 수백 명의 해병들이 이제는 거대한 심판의 벽이 되어 자신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해병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들의 폭력 아래 억울하게 신음했던 수백, 수천 개의 원혼처럼 보였다. 으아! 백태민은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백도식 역시 더 이상 오만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백성들의 발걸음 아래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군인 정신을. 그것은 두 개의 별을 단 장군이 아닌 불의의 앞에서 기꺼이 한 걸음을 내딛는 이념없는 젊은 용기 속에 있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UDT 지휘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저 반역자 부자와 그 하수인들을 당장 연행해. UDT 대원들이 정신이 나간 백도식 부자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들의 공범들에게 다가다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해변에 모인 수백 명의 해병들은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뜨거운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가장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그리고 흑호 부대의 하늘 위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은 피로 물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찬란한 검은 새벽이었다. 해신의 창작전은 흑호 부대의 해체와 함께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정화 작업의 시작이었다. 백도식 부자가 체포된 이후 그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사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방부 특별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유진아 소장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이 거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그녀는 딸의 병상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억누르고 군의 미래를 위해 다시 차가운 복수의 여신으로 돌아왔다. 수사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백도식의 비호 아래 군수품을 납품하며 배를 불려온 방산업체들, 그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죄를 묵인해준 군 상층부의 인사들, 그리고 그와 결탁하여 이권을 챙겨온 지역 정치인들까지 수십 명의 몸통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대한민국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납 비리 게이트, 흑호 게이트의 실체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마침내 마지막 재판의 날이 밝았다. 군사법정 최고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닌 국가 안보를 좀먹고 동료를 살해한 최악의 반역 행위로 규정했다. 주범 백도식 대령에게는 살인, 살인교사, 이적행위, 군수품 횡령 등 수십 가지 죄목이 적용되어 군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의 아들 백태민 중사에게는 모든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죄를 물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하수인들 역시 각각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 속으로 사라져갔다. 법정의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진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 더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밀려왔다. 이 승리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만 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진아는 곧바로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린 흑호 부대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었다. 흑호라는 이름은 부대의 치욕적인 역사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해군 특수전 전단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최정예 대원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이름의 특수임무여단 트라이던트가 찬설되었다. 바다의 신이 사용하는 새 갈래창, 불의를 꿰뚫고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다. 그리고 유진아는 백도식에게서 환수한 수천억 원의 검은 돈을 아주 특별한 곳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백령도 북쪽 강아린이 십자가에 묶였던 바로 그 비극의 해변 위에 거대한 추모공원을 짓기 시작했다. 그 공원의 이름은 침묵의 바다, 기억의 공원이었다. 이름 없는 섬, 험준한 훈련장에서 불의의 사고라는 이름 아래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해병대와 해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었다. 공원의 중앙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으로 수백 명의 해병들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동상의 가장 앞에는 또 다른 동상 하나가 세워졌다. 깊은 바닷속에서 마지막까지 동료를 구하려다 장렬히 산화한 한 젊은 UDT 대위의 동상, 고 강지환 대위, 그의 남편이자 강아린의 아버지, 그의 동상 아래에는 유진아가 직접 쓴 짧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는 그를 기억할 것이다. 15년간 묻혀있던 한 군인의 명예는 그렇게 그의 아내와 딸의 손에 의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추모공원 완공식 날, 유진아는 이제는 흉터가 거의 아물고 더욱 강인하고 성숙해진 딸 하린의 손을 잡고 공원을 찾았다. 하린은 자신의 아버지의 동상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그의 딸로서의 긍정만이 가득했다. 두 모녀는 말없이 석양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서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바다는 한때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슬픔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흑호의 시대는 저물었다. 하지만 그 피로 물들었던 어두운 새벽의 끝에서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트라이던트의 시대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낸 눈부신 검은 새벽이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일령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백령도의 침묵의 바다 기억의 공원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추모객들과 새로운 해병대원들의 교육 장소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굳게 맹세하곤 했다. 그날도 앳된 얼굴의 신임 해병 장교 후보생들이 공원을 찾아 고 강지환 대위의 동상 앞에 섰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전설적인 선배이자 교관이 된 한 사람이 강단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해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이나 백발백중의 사격술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깊고 단단했다. 진정한 해병의 힘은 내 옆에 전우가 쓰러졌을 때 기꺼이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의 지휘관이 우리의 전우가 불의의 길을 걸을 때 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단 강할인이었다. 그녀의 몸에 남았던 끔찍한 화상 자국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 흉터는 그녀에게 굴욕의 상징이 아닌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겨낸 영광의 훈장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길을 따라 UDT에 지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병대에 남았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세운 이 조직을 자신의 손으로 더 강하고 정의롭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새로 창설된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초대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과거의 흑호 부대와는 달리 그녀의 부대는 그 어떤 부조리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오직 실력과 전우애만으로 뭉친 최강의 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어린 암늑대는 이제 수십 마리의 맹렬한 늑대들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후보생들이 흩어졌다. 하리는 홀로 남아 아버지의 동상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때 그녀의 등 뒤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어, 강대위. 돌아보자 그곳에는 이제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의 어머니 유진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흑호 게이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미련 없이 군복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의 삶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딸이 걸어가는 길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내 딸이 얼마나 멋진 지휘관이 되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왔지. 유진아는 딸의 뺨을 자랑스럽게 어루만졌다.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두 모녀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동상을 바라보았다. 동상 아래 유진아가 직접 쓴 비문이 저녁 노을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하리는 아버지의 동상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굳게 맹세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다다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전우들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약속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늑대의 엄숙한 맹세였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부드러워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떤 여왕은 자신의 어린 늑대에게 적의 목을 물어뜯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여왕은 자신의 새끼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리의 새로운 왕이 되는 법을 지켜봐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막대한 재산입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철과도 같은 신념과 용기입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심판한 여왕입니까? 아니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선 어린 늑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둠 속에서 기꺼이 첫 한 걸음을 내디뎠던 이름 없는 해병들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